자, 이번에 진행할 강의는요, 영상 처리 소자입니다. 자, 영상 처리 소자는 모니터 또는 TV에서 영상을 구현하는 핵심 소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크리스탈, MCU, EEPROM, 스케일러, T콘, LDI 칩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그 핵심 소자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또 스마트 TV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eMMC라든가 내인드 플래시 메모리가 영상을 구현에 관계하는 그런 핵심 소자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영상 소자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및 고장 점검 방법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정에 영상이 구현되는 과정은 모니터 또는 TV 외부로부터 전송받은 PC 그래픽 카드 영상 신호, 지상파 영상 신호, 외부 기기 영상 신호 등을 메인보드, 메인 SoC 칩에서 입력받아 액정이 인식할 수 있는 1차 신호인 LVDS 신호로 가공하여 T콘 보드에 타이밍 컨트롤러로 전송하면 액정이 인식할 수 있는 2차 최종 신호인 아날로그 영상 신호 및 화소 위치 정보 신호로 가공하여 LCD 구동칩인 DDI 칩으로 전송되어 액정의 영상이 구현되며 영상 관련 소자들은 MCU의 펌웨어와 연동되어 전자회로를 제어하게 된다. 영상 신호 가공의 중심 소자는 메인 SoC 칩, 타이밍 컨트롤러, LCD 구동칩인 DDI이다. 지상파 방송만을 시청하던 단방향 통신 시대에 일반 TV에서 양방향 통신 시대에 스마트 TV로 전환되면서 메인 SoC 칩, 타이밍 컨트롤러 칩, DDI 칩, 디스플레이 등이 고품질, 고화질 구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소자들의 성능의 기준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소자들은 저전력 설계, 고성능화, 소형화 및 경량화, 생산성 향상 등의 이유로 BGA화로 전환되고 있다. 영상 처리의 중심 소자의 주요 고장 원인을 정의하고 있는 부분으로는 QFP 타입 및 BGA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 메인칩의 냉납이 많으며 MCU에 내장되어 있는 펌웨어의 손상과 스마트 TV의 경우 eMMC에 내장되어 있는 TV 운영체제 손상이다. 이러한 고장이 발생되면 불량 영상이 구현되거나 부팅이 불가능하며 또한 펌웨어가 손상되면 전자회로 컨트롤이 불가능해진다. 펌웨어 및 TV 운영체제가 손상되었을 경우 ISP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며 메인칩 및 타이밍 컨트롤러가 BGA 타입으로 구성된 경우 칩을 탈거하여 새 솔더블로 리볼링 후 BGA 리웍 장비를 통해 솔더링 해주어야 한다. 자, 이것이 이제 그 영상 관련 소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모든 그 칩들이 통합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간혹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메인보드를 봤는데 어떤 그 MCU라든가 EEPROM을 찾을 수가 없다. 이게 요즘 없어진 겁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통합화 추세에 그 발맞춰서 여기 이제 뭐 통합화는 SoC 메인 SoC 칩 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좀 해놨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원가 절감이라든가 경량화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속도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고려의 설계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MCU라든가 EEPROM이라든가 또는 TV 신호에 대한 영상 관련 어떤 그를 처리하는 이런 칩들이 전부 다 메인 칩. 뭐 보통 메인 칩으로 우리가 이제 메인 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모니터에서는 그걸 이제 스케일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메인 칩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안에 이제 통합화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EOX 모로 나가는 그 MCU가
만약에 어떤 그 안에 있는 펌웨어가 불량이 났을 때, 즉 운영체제가 손상이 됐을 때는 전자회로를 컨트롤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탈거해서 뭐 여러분들이 하거나 아니면 ISP직을 통해서 하는데 이게 못 찾다 보니까 없다 그러면 이게 메인 칩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롬라이터보다는 ISP직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ISP직을 통해서 DP 포트라든가 RGB 포트라든가 아니면 뭐 USB 포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메인 칩에 있는 MCU 안에 있는 펌웨어를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게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초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보면 MCU EEPROM을 못 찾아가지고 아니 뭐 요즘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 얘기하는데 그런 이제 SOC화 여기 지금 SOC화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시스템 온칩화가 되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돼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늘상 이제 SMPS 그 전원 공급 장치만 쭉 수리해 오다가 이제 영상 관련 쪽 메인보드라고 얘기하죠. 이제 SMPS 수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숙달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을 하는데 이 메인보드 쪽은 상당히 이게 어려워요. 수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가 접목된 우리가 이 보드를 갖다 메인보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제 뭐 이거 TV 모니터 말고도 노트북이라든가 데스크탑 메인보드 수리는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지 않으면 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하나의 그 보드 하나에 모든 게 통합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SMPS 같은 경우는 파트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으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컨트롤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MCU 안에 있는 펌웨어가 전자회로를 컨트롤한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면 뭐 여러분들이 그 많이 당해보는 얘기로 이제 OS 버튼, 파워 버튼 누르니까 버튼이 안 눌러진다든가 물론 버튼 불량이 있어도 안 될 수도 있지만은 펌웨어가 문제가 돼도 그게 안 돼요. 그죠? 스탠바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동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스마트 TV 같은 경우는 뭡니까? 옛날에 이제 기반 일반 TV에다가 안에 소형 컴퓨터가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 eMMC라는 그 일종의 SSD죠. 그 안에 이제 그 운영 체제가 저장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삼성, LG를 제외한 중소기업체에서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그런 기술적인 어떤 측면 때문에 갖다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소기업 브랜드는 이제 안드로이드 구글에서 개발한 안드로이드 TV 운영 체제를 쓰고 있는 거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에서는 자체 개발한 타이젠이라는 OS를 갖다가 eMMC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구동을 시키는 거고 LG 같은 경우는 이제 웹 OS라는 그 TV형 운영 체제를 자체 개발해서 많이 쓰고 있는 건데 우리가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제 스마트 TV 중소기업 브랜드를 샀는데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늘상 보는 이제 안드로이드 그 폰 쓰는 사람은 이제 굉장히 접근하기가 좀 쉽죠. 물론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 LG도 마찬가지고 운영 체제가 좀 틀리지만은 그 바탕에 나타나는 것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중소기업체에서는 어떤 그 삼성의 그 TV형 운영 체제라든가 LG의 운영 체제를 TV 운영 체제를 갖다 쓰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개발한 안드로이드 TV 운영 체제를 쓰고 있다. 그것이 이제 뭐냐면 요즘 스마트 TV 안에는 이제 그 eMMC라는 하나의 SSD가 있어서 그 안에 운영 체제가 저장되어 있는데 그 운영 체제가 손상이 되었을 경우도 뭐 로고만 나타나고 부팅이 안 된다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전원을 넣는데 오늘 갑자기 뭐 윈도우즈만 나오고 뭐 부팅이 안 되게 계속 루핑이 돌더라. 그런 것은 뭡니까? 운영 체제가 손상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죠? 포맷을 하죠. 마찬가지로 스마트 TV 역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포맷이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업데이트를 한다. 그래서 그 eMMC에 들어있는 그 관련 OS를 우리가 ISP 직이라든가 아니면은 탈거해서 거기다가 그 모델에 맞는 운영 체제를 다시 넣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그 TV에 보면은 이제 eMMC 메모리가 스마트 TV에 있는 게 있고 또 스마트 TV 아닌 것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하고 eMMC가 틀린 건 뭐냐면 똑같은 메모리인데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컨트롤러를 갖고 있지 않다. 그 컨트롤러 어디 있냐? 바로 메인 칩에 들어가 있다. 메인 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eMMC 같은 경우는 컨트롤러가 자체 우리가 SSD처럼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쓰는 SSD처럼 컨트롤러 자체 같이 통합되어 있는 겁니다. 컨트롤 거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 메인보드 수리가 어려운 부분이 진단하기도 어렵고 또 수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분량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모니터라든가 TV에 관련된 해당 모델에 대한 그 펌웨어 그걸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또는 이제 이 MMC에 들어있는 운영체제를 어떻게 확보를 해가지고 그 모델별로 확보해가지고 할 것인가 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구축해야 수리가 원활하다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어떤 카페나 이런 다른 카페 통해서 달라 그래도 잘 주질 않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또 없어서 못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들이 그건 구하기가 비공개 상황이기 때문에 구하기가 참 힘들어요. 뭐 노트북이라든가 아니면 뭐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제조사에서 그 웹사이트에다가 펌웨어를 올려주지만, 그래서 굉장히 그 이런 그 MCU에 있는 펌웨어라든가 이 MMC에 들어있는 TV 운영체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메인보드, 나중에 T컴 보드를 말씀드리겠지만은 타이밍 컨트롤러라든가 아니면 메인 칩이 요즘은 이제 QFP 타입, 이게 리드가 바깥으로 나와서 우리가 PCB 회로에다 솔더링하는 타입이 아니라 BJ, 그죠? 볼랍 타입으로 돼 있어서 옛날에 우리가 솔더링하던 방식, 뭐 인두기나 열풍기로 솔더링하는 방식을 떠난 비례 유력 장부를 통해서 또 이걸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많은 연습과 그런 부분이 안 되면은 불량을 100% 초보자는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작업들이 많습니다. 입문하시는 분들은 뭐 이론도 좀 많이 좀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BJ 타입 또 이런 부분들을 그 솔더링 하는 연습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장 났지만은 정상 작동되는 TV 모니터를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니터라든가 TV 지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측정용 지그죠, 연습용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그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뒤에 가서도 조금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보드 수리가 제일 어려워요. 노트북 또 데스크탑에서도 제일 어렵고, 이제 이 강의가 그 영상 강의 쪽 끝나면 이제 메인보드 쪽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것이 이제 모니터 TV가 이제 그 밑거름이 돼서 이제 메인보드로 접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리 입문하신 분들, 나 노트북부터 수리해야지 하고 그럼 손을 대는 사람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역행하는 행위죠. 그래서 모든 수리에도, 또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행위에도 이 단계가 있듯이 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금방 받아들이겠지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99%가 비전공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굉장히 그 이론적인 측면도 강화를 해야 되고, 또 이런 어떤 고장난 어떤 제품을 가지고 자꾸 솔더링하는 연습,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실패가 된다, 아이리칸이 성공하더라 하는 나름대로의 실패와 성공의 요인 분석을 통한 스스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를 맨날 강조를 드리죠. 자, 그래서 영상 관련 소재 중에서, 자, 오늘은 이제 크리스탈의 계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자, 크리스탈은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뭐 한국말로 그냥 수정 발진자다, 뭐 영어로는 크리스탈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보석 중에 크리스탈, 수정도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많이 크리스탈을 좋아해서 보석으로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럼 크리스탈이라는 건 뭔가, 크리스탈의 양부 추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크리스탈은 일반적으로 수정 발진자라고 불리우며, 이것은 천연 혹은 인공 수정 결정을 특정 각도에서 잘라낸 수정편에 전극을 부착한 것으로, 전극에 전기를 가하면 전기의 세기에 따라 고유한 진동을 하게 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이 현상을 피에조 일렉트릭 효과, 즉 압전 효과라고 한다. 크리스탈은 전자기기에 많이 사용되며, 디지털 회로가 일정한 속도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전기적 진동을 공급받아야 한다. 즉, CPU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모든 전자소자들은 특정 신호에 맞추어 동작을 하는데 이 특정 신호를 클럭이라고 한다. 클럭은 디지털 회로에서 심장박동, 즉 주기적인 전기적 펄스이며 장치들이 동작하는 타이밍을 맞춰주어 디지털 장치에 전자소자들을 동작하게 하는 전기적 신호이다. 클럭은 크리스탈에서 만들어내며 크리스탈 소자 규격은 2MHz, 14.318MHz, 24MHz, 24.576MHz 등 다양하며 전자기기 회로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크리스탈이 불량이 발생되면 전자기기의 동작이 멈추는 현상이 발생되므로 전자기기에서 크리스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크리스탈 표기명은 PCB에 X로 마킹되어 있으며 크리스탈 소자 타입은 PCB 회로에 솔더링하는 표면 실장형인 SMD 타입과 PCB 홀에 리드를 삽입하여 솔더링하는 IMD 타입의 두 가지가 있다. 크리스탈의 주요 불량 발생 요인으로는 냉남 및 단선이 많다. 크리스탈 양부 판별 계측기로는 크리스탈의 펄스를 파형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며 클럭을 디지털 숫자로 표시해주는 주파수 카운터를 사용하기도 하며 간이 주파수 카운터를 자작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크리스탈 양부 판별 방법으로는 실장 상태에서 전자기기의 전원을 인가한 후 오실로스코프, 프로브 접지 악어 클립을 전자기기 그라운드에 물리고 프로브를 크리스탈 각 단자에 접속 시 파형과 클럭이 측정된다. 측정된 클럭이 크리스탈에 표기된 클럭과 차이를 보고 양부 판별하면 되며 파형이 안 나타날 경우 테스터기로 크리스탈에 전원이 인가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만 한다. 불량 교체 시는 반드시 불량 소자에 표기된 동일 클럭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다른 클럭 소자로 교체 시는 전자기기가 오동작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자, 이것이 이제 크리스탈의 어떤 개요미 양부 측정 방법입니다. 크리스탈은 우리가 옛날 기초 강의에서도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 분에서 아주 쉽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그 도로에 신호등이다 보면 돼요. 신호등 때는 뭐 신호등이 없다 그러면 뭐 경찰관이 나와서 수기로다가 신호를 하겠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호에 맞춰서 빨간불이면 쓰고 초록불이면 지나간다. 그래서 그 신호에 맞춰서 모든 어떤 그 자동차들이 도로를 주행하듯이 메인보드 구성을 보면 여기 스케일러, MCU, EEPROM 이런 것들은 혼자 동작을 하지 못해요. 아까 신호등에서 신호에 맞춰서 모든 자동차들이 주행하듯이 이 클락 신호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이 동작을 하는 거죠. 더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 오케스트라 보통 이제 뭐 오케스트라 그 악단의 그 연주를 들으러 이제 보통 뭐 어떤 아토를 찾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뭡니까? 그 마스터 지휘자가 있죠. 지휘자에 맞춰서 그 어떤 그 지휘봉에 맞춰서 악기들이 그 어떤 그 음을 내듯이 그것이 이제 지휘자가 하나의 크리스탈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크리스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는 얘 동작 신호를 못 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자가 정상이라도 어떻게 됩니까? 전자기기가 동작을 못 하겠죠. 예. 그런 게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리스탈이라는 것은 전자기기에 여러분들이 가전제품이든 시계를 비롯해서 모든 제품에 이 크리스탈이라는 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 크리스탈은 우리가 이제 수정을 어떤 각도로 일정한 크기를 잘라서 양단에다가 리드를 붙여서 전원을 인가했을 때
그 고유의 주파수를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유의 주파수를 가지고 뭐 24메가다, 24.576이다, 14.318이다, 뭐 25메가다 그런 것을 이제 쓰게 되는데 각 메인보드마다 이 크리스탈의 이런 그 클락 주파수가 다 틀려요. 왜냐면 이 회로를 설계한 사람들이 자기가 적용한 이런 그 칩들은 그 메가헬스 또 몇 킬로헬스에서 작동을 하게 설계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고유의 주파수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수정 발진되다 보니까 그걸 쓰는 거죠. 이제 초보자 같은 건 이런 실수를 빚을 수가 있어요. 지금 24메가를 썼는데 이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4.328을 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예. 교통순경이 그 사거리에 신호 고장 나서 막 아무거나 손짓해서 혼자 막 난리를 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럼 뭡니까? 차가 막 이리 부닥치고 저리 부닥치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게 고장 났을 때는 여기에 표기된 이 고유의 주파수를 가진 수정 발전자하고 동일한 제품으로 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은 아무거나 쓰면 안 돼 하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수리자이기 때문에 설계자의 의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설계할 때 그 설계를 갖다 무시해서 한다 그러면은 수리 자체가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수리를 해보니까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어떤 불량이 많이 나는 소재가 아닙니다. 나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요 유형을 보면은 냉납이 주로 많습니다. 냉납이. 특히 메인보드 쪽에 보면은 수정 발전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하나는 그 사우스 브리지에 전용으로 공급해주는 32.78kHz의 수정 발전자가 있어요. 그거는 사우스 브리지 칩만을 위한 수정 발전자입니다. 또 그 우리가 CPU 근처에 보면은 보통 14.318MHz를 쓰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걸 가지고 클럭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주파수 분할을 통해서 CPU도 전달을 하고 메모리도 전달을 하고 그래픽카드 전달하는 그런 수정 발전자가 또 그 하나가 있어요. 두 개를 씁니다. 예. 그래서 그 지금 데스크탑 메인보드에 보면 간혹 그 사우스 브리지 전용 32.768kHz의 그런 어떤 그 수정 발진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이게 리드로다가 이렇게 그 솔더링 돼 있는데 그것이 보면 냉락이 간혹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냉락이 발생된다면 결론적으로 수정 발진자가 동작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뭡니까? 사우스 브리지가 동작을 못 하니까 그죠?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메인보드는 동작을 안 하겠죠. 자, 그래서 어떤 이 수정 발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검사할 때 냉납이 있는지를 한번 육안으로 여러분들이 루페라든가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한번 관찰을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발진을 일으키는 이런 클락을 가지고 있는 발진을 일으키는 소자라든가 스위칭 소자는 우리 VCC 전압도 물론 중요해요. 얘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 VCC 전압 인가하는 동작이 안 되겠죠. VCC 전압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파형이 제대로 구현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SMPS 수리하면서 여러분이 많이 접해봤지만은 PWM 우리가 전압만 재면 되겠습니까? FET 전압만 재면 되겠어요? 이 파형이 정상적으로 PWM은 어떤 아웃풋 단자에서 정상적으로 나와서 FET 게이트에다가 온오프 펄스 신호를 주고 있는가, 제대로 파형이 나오고 있는가, 이것이 왜곡된 파형이 아닌가. 또 예를 들어서 스위칭에서 드레인 쪽에다가 이제 아웃풋 출력 파형이 나오는데 정상적인 파형이 나오는가, 왜곡이 되지 않는가, 이걸 판단해서 우리가 해야지. 전압만 재면은 테스터기, 디지털 테스터기로 전압을 재면 전압은 제대로 나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지금 수정 발전자는 마찬가지죠. 예. VC 전압만 재고 전압 되는데 이거 안 되지, 그게 아니라 얘는 전압이 인가가 되면 주파수를 바로 낸다, 클락을 낸다 그랬죠. 예. 뭐 주파수라고 얘기하고도 클락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클락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클락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디지털 테스터기는 뭐예요? 전압을 재는 장비지 파형을 측정하는 장비가 아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설계하는 사람의 필수 장비는 또 뭐다? 이 오시로스코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파형을 측정할 수가 있잖아요. 디지털 테스터기 갖고는 전압뿐이 못 재다 보니까 전압만 재가지고는 우리가 양부 판별, 회로의 정상 동작 여부를 알 수가 없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수정 발진자는 이렇게 IMD 타입과 SMD 타입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IMD 타입, 즉 리드가 있어서 PCB 홀에 리드를 삽입해서 뒤에서 솔더링하는 방식, 이런 걸 많이 쓰죠.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메인보드를 보면 14.318 주로 많이 쓰고 있고요. 뭐 24메가 또 많이 쓰고 있고 12메가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어떤 그 모델에 따라서 설계자가 어떤 거 썼는지는 여러분들이 뜯어보면 이제 알겠죠. 이게 표기가 다 돼 있으니까. 근데 애매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뭐 SOC 뭐 10 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데이터 시트를 찾아봐야 돼요. 보통은 이렇게 주파수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 특수한 전자기기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은 요것이 이제 얼마인가를 알라 그러면은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든가 아니면 주파수 카운터라든가 아니면 주파수 카운터 지그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 표기된 명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크리스탈 측정 장비로서는 보통 파형을 측정하는 이런 이제 오시로스코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탁상용 오시로스코프 가지고 있는 분들 있고 요즘 요거 많이 갖고 있죠. 저가형 핸드용 오시로스코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걸 파형으로 나와서 우리가 파형을 보고 아 정상 클럭이 지금 작동되고 있거나 하는 걸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주파수 카운터라든가 어떤 크리스탈 측정 지그 이런 것들은 뭐냐면 파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표기된 거 14.318이다 그러면 요게 14.318 이 LCD 창에 디지털 표시 창에 여기 나타납니다. 이게 숫자가.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주파수 카운터도 갖고 있는데 요것도 좀 많이 쓰는 편이죠. 근데 이제 보통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주파수 카운터를 구입하는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측정 지그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뒤에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크리스탈이라는 것은 다른 이런 소자들이 다 정상이라고 해더라도 여기 지금 그죠? 사거리의 신호등이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구는 안 망이겠죠. 자동차들은 지가 먼저 가려고 하다가 부닥치기도 하고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얘는 전자회로에서 크리스탈은 아주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하는 물론 다 중요하지만은 여기다가 어떤 클럭에 자기 신호를 실어야 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보통 수리자들은 이제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고장 나겠어? 근데 이제 고장보다는 냉납이니까 뭐 뒤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탈의 모든 소자들은 마찬가지죠. 뭐 발진 소자라든가 스위칭 소자라든가 아니면 뭐 증폭 소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능동 소자 같은 경우는 바로 VC 전압이 인가돼야 된다. 에너지를 공급 안 하면 당연히 동작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VC 전압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수정 발진자의 VC 전압은 1.3V에서 2.2V가 걸려야 되는데 어떤 요 사이에 전압이 측정돼야 돼요. VC 전압이 인가 안 되면은 일단 크리스탈이 발진을 하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수정 발진자는 수정편을 갖다 일정한 각도로 잘라서 양쪽 리드를 대서 이 전원 인가에 이것이 주파수가 발생되는 이 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런 오시로스코프를 측정하기 전에 파형을 측정하기 전에 VC 전압이 제대로 인가가 되고 있는가를 먼저 측정을 해봐야 돼요. 뭐 측정 보면 알겠죠. 테스터기 DC 모드를 놓고 여기다가 이제 그라운드 흑색 프로브를 대고 적색 프로브를 이제 그 크리스탈 리드에 됐을 때 1.3에서 2.2V 사이에 측정되면 정상이다. 근데 지금 이 메인보드는 2.2V가 측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것이 뭐 0. 몇 볼트가 잡힌다든가 이런 것들은 문제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문제가 됐을 경우는 뭡니까? 전압은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크리스탈 분량보다는 크리스탈의 그 VC 전압 인가되는 그 전원 공급 회로가 있을 거예요. 보통 레귤레이터라든가 그 전해 콘덴서를 통해서 이쪽에 VC 공급이 되거든요. VC 이런 소자들이 대부분이. 그래서 그쪽을 이제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분량이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전해 콘덴서는 아주 단골 그 분량을 내는 아주 나쁜 놈이라고 다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해 콘덴서들은 한 3년 이상 되면 용량 감퇴는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요. 그 용량 감퇴됐을 때는 전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쫙 찌그러지다 보니까 얘한테 공급해주는 전기량이 모자른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여기 안에 VC 전압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레귤레이터 보면 분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측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요 사이에 전압이 걸리는가 요거를 반드시 판단을 하고 이제 정상 동작이 된다. VC가 들어간다. 그다음 이제 파형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V 전압만 이 발진 소자라든가 스위칭 소자는 전압만 재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오실로스코프로 파형을 측정해 봐야 된다. 파형이 제대로 검출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반드시 판정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크리스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는 거죠. 자, 그럼 크리스탈 파형을 어떻게 측정하냐? 이건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보면은 V전압, 이제 이거는 전원 인가된 상황 다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인가가 되면 얘가 이제 클럭을 발생되는 그런 소자다 보니까, 이제 그 오실로스코프 프로브 접지 악어 클립을 여기 그라운드에 물리고요. 그라운드는 이제 뭐 나사 이런 결합하는 부분이라든가, 요렇게 이제 DP 포트 또는 DVI, 뭐 HDMI, RGB 거기에다 물려도 상관이 없고요. 그라운드니까. 거기다 물리고, 여기다 댔을 때 오실로스코프 상에 이런 파형이 나타나야 돼. 이 클락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물론 고가의 그 오실로스코프 탁상용 같은 경우는 여기 주파수가 나옵니다. 근데 정확하게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파형이 검출이 되는데, 파형이 검출 안 되고 일직선상에 전압만 딱 나타나고 있다. 전압만. 그게 뭡니까? 얘는 전압은 들어가는데 자체적으로 수정 발진자가 동작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판정을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V전압만 들어가서는 안 된다. V전압이 들어가면 수정 발진자는 자기의 고유 주파수를 갖다 발생하게 돼 있다. 근데 이렇게 밋밋하게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다. 그럼 그거는 V전압은 정상적으로 공급될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 주파수를 갖다가 바깥으로 아웃풋하지 못한다 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파형이 나타나야 돼요. 이런 파형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실로스코프 사용 방법은 이미 뭐 그 강의를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요 파형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압 구간과 그 파형 구간을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 탁상용 이제 노브가 있죠. 수직과 수평 그 노브가 있죠. 그 조정해서 전압 구간과 파형 구간을 적당히 조절해서 파형이 나오도록 조정하면 되니까. 잘못하면 이 파형 위로 올라가서 파형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조정을 하고, 또 그 파형이 잘 안 맞는다면 이제 트리거 조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죠. 그 사용 방법은 이미 그 유튜브에 많이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익히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지. 뭐 크게 뭐 어려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형이 이렇게 나오나를 측정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크리스탈을 디지털 숫자로다가 딱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장비가 있어요. 그 주파수 카운터하고 요렇게 지그라는 게 있어요. 이 주파수 카운터는 요렇게 생겼는데 뭐 종류가 많아요. 고가도 있고 저가도 있는데 저가 지금 제가 이 주파수 카운터를 갖고 있는데 이것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것도 전원을 인가한 상황에 측정을 해야 됩니다. 실장 상태에서 전원을 인가한 상태에서 자, 여기다 이게 딱 되면은 이게 지금 여기 318MHz의 이 크리스탈을 쓰고 있는 이 메인보드입니다. 모니터 메인보드인데 딱 재면은 14.318이라는 요런 계기판에 딱 디지털 값으로 딱 나타나죠.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숫자가 다운된다든가 아니면 안 나타나면 얘는 죽은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장비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주파수 카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제가 메인보드 수리할 때 좀 많이 쓰고요. 예, 거기 이제 32.768과 14.328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하는 거를 측정할 때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장비는 지금 비싸지는 않아요. 근데 글쎄 이제 제가 장비를 써보니까 말이죠. 참 이런 이제 돈에 관련된 얘기는 좀 하고 싶지가 않은데 하도 저가는 이 정밀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입하실 때 이걸로 해서 앞으로 뭐 민생고 해결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장비를 좀 좋은 거 그런 부분들 사기를 권장합니다. 2개, 3개 살 장비를 막 사지 마시고요. 좀 저축해 하셨다가 좋은 장비를 여러분 사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좀 보면 좀 엉성하고 하여튼 왠지 좀 뭔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불매 운동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의향 살 때는 뭐 가격이 높은 건 그만큼 뭔가 틀리기 때문에 하잖아요. 우리가 뭐 이제 뭐 디지털 테키스터기도 보통 저가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고가 장비는 반응 속도라든가 정확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 좀 고가도 좀 갖고 있고 그러는데 막 쓰는 장비하고 좀 여러분들이 정밀하게 측정하는 장비
두 가지 구분하든가, 아니 이왕 살 때 좋은 장비를 하나 사든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크리스탈 양부 측정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고장해서 간다 그러면 지금 뭐 어떤 양품을 사든 다른 데 빼더라도 이거는 뭡니까? 전원을 인가하지 않고 탈거 상태 측정을 해야 돼요. 탈거해서 빼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 지금 그 크리스탈 그 뭡니까? 이 포트가 있어요. 삽입하는 포트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삽입을 하게 되면 전원을 인가하고 삽입을 하게 되면 여기 정확하게 32.318 정도 나옵니다. 약간의 계기에 차이는 있어요. 14.318인데 뭐 28 뭐 이런 식으로 표시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정확하게 거의 표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완성품은 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품을 팔아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가지고 만들어 놓으면은 아마 욕이 나게 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의 개조를 했어요. 여기다 그냥 VCC를 공급할 수 있는 아답터를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220V만 꽂으면은 스위치만 누르면 작동되게끔 이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만들다 보니까 간혹 사용합니다. 굉장히 편해요. 예. 여러분들 제작할 때 잘못 만들면 동작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버려야 돼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장비도 여러분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불량이 나서 다른 이제 폐보드에서 떼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 교체할 때 좀 불안한 감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검출이 되니까.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크리스탈 양부 테스터기 지그는 이 알리익스프레스 뭐 요렇게 부품으로 해갖고 이렇게 팔아요. 가격은 2만원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알리에서 크리스탈 테스터로 검색을 하게 되면 이런 부품들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케이스까지 이렇게 된 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이 케이스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 PCB에다가 부품을 가 솔더링해서 여기다가 껴가지고 전원을 이렇게 인가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구멍이 요게 지금 크리스탈 삽입 포트죠. 이렇게 꽂게끔. 저는 이제 요게 아마 요즘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옛날에는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그냥 부품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덜렁덜렁 이렇게 되게끔 돼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거 만들 때 여기 표기된 값을 잘 봐야 돼요. 특히 TR하고 다이오드 극성이 바뀌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작 도구도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사게 되면 완성품이 지금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작을 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디지털 계기판도 여기 맞춰서 껴야 돼. 이거 거꾸로 다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점이 밑으로 이렇게 나게끔 반대로 돌려서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뭐 어떻게 하는지. 다 알잖아요. 여기 1kg니까, 옛날에 기초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색디저항 읽는 거 알려줬죠. 바로바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할 때. 숙달이 지금 됐네, 안 됐나는 여러분들 이거 보게, 내가 아직도 읽는 방법을 모른다. 이 반성하면서 이런 거 조립하셔야 됩니다. 바로바로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안 그렇습니까? TR의 방향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보통 베이스 컬렉터 이미터니까, 아니면 데이터 시트를 찾아본다든가, 그리고 여러분이 빨리빨리 이걸 조립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솔더링해서 여러분들이 테스트하면 되겠다 하는 얘기죠. 예. 지금 요런 이제 간이 지그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보면 이렇게 부품으로 아마 나오는 것 같아요. 완성품이 없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제가 이제 사운드 쪽에 관련된 것도 지금 많이 지그들도 이렇게 내가 쓰기 위해서 만드는데 완성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품 사다가 이렇게 만드는 편인데, 요런 공작하는 거, 이런 걸 좀 다이하는 걸 제가 좋아해가지고,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것들도 지금 주문해서 만들고 그럽니다. 재밌더라고요, 하면. 요게 이제 하다 보면 뭡니까? 이제 이 솔더링 연습도 돼요. 솔더링 연습도.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이건 내가 제대로 동작되는가. 동작 잘하려면 기분이 좋을 거고, 안 되면, 뭔가 문제가 있다. 또 점검해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솔더링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솔더링 할 때, 요렇게 PCB 홀더, 요거 말고 다른 나중에 한번 직을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 그런 이제 PCB 홀더라든가 아니면 여기 고정 그 홀더가 있어요. 그런 걸 끼고 여러분들이, 디솔더링, 솔더링 할 때 참 편합니다. 이런 거, 홀더를 사용하면. 그래서 그걸 나중에 한번 소개는 시켜 드릴게요. 요즘 이제 좀 좋게 나와서 PCB 홀더도 그냥 막바로 여기다가 이 홀에다가 구멍을 껴가지고 고정하기 좋게끔 잘 나와요. 네, 그런 식으로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뭐 더 이상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지그를 만들기 위해서 알리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다 부품 단위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예, 왜 그런지 몰라도 그랬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초보자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동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TR 방향하고 다이오드 방향, 그 다음에 저항, 저항의 어떤 그 용량,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시고, 요 디지털기 숫자 표시판 넣을 때, 이 전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이걸 거꾸로 위로 올라가게 점을 하면 안 되고, 밑으로다가 아랫부분을 향하게끔, 디지털 숫자판을 계속 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이걸 거꾸로 끼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 숫자가 밑으로 이렇게 향하게, 아래로 향하게끔, 이런 식으로. 14점이잖아요, 그죠? 점, 25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점이 위로 올라가면 안 되겠죠? 네. 자, 요거, 아마, 글쎄, 이게 2만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한번 사서 만들어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그 알리에서 크리스탈 테스터 이렇게 치면 나오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매해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크리스탈 양부 판별 방법에 대한 총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쭉 말씀드린 거를 동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정발진자 요거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먼저 파형 측정하기 전에 반드시 VC 전압을 측정해야 된다. 요건 전압을 인거해야 되겠죠? 수정발진자는 전압을 인거해야 클럭이 제공되는 소자다 보니까. 그래서 1.3V에서 2.24V가 측정이 되는지를 우리가 측정을 먼저 해봐야 된다. 전자기가 정상 동작되는데 측정할 필요는 없고, 전자기 동작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게 중요 소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측정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정상으로다가 VC 전압이 공급되는지를 이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크리스탈의 그 전압 공급은 보통 이제 보통 뭡니까? 레귤레이터하고 콘덴서를 통해서 들어간다 그랬죠? 예, 그래서, VC 전압이 측정될 때는 그런 부분을 따라가야 된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전압은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파형 측정해 봐야 되겠죠? 됐을 때, 요런 파형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를, 지금 클락이 나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출력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더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그러면은 탁상용, 좀 고가의 정밀도가 좀 있는 그런 거 하게 되면 더 우리가 간격을 좀 적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가 안 보이면은 우리가, 수직과 수평, 노브를 조정해서 전압 구간과 파형 구간을 조정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수정 발진자죠. 요거를 탈거해 가지고, 요건 탈거 상황에서 우리가 측정하는 거죠. 전압을 여기 지그에다 인가를 하고, 요 크리스탈 삽입구에다가 삽입을 하게 되면 바로 14.328이라고 나와요. 318인데 218이죠. 정밀도는 있어요, 이게. 예,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주파수 카운터죠. 예, 주파수 카운터. 전원을 인가한 상황에서 측정하게 되면
14.317이네요. 예, 정밀도 차이는 있습니다. 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디지털 테스트하기 측정할 때 뭐 3.4에 뭐 3. 뭐 2, 뭐 6, 7 뭐 이렇게 나오듯이, 예, 이런 식으로 이 주파수 카운터로도 우리가 바로 파형 측정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요거로다가 계기판에 이렇게 숫자로 표현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양면성을 갖고 쓰시면 좋아요. 아유, 나 파형 보기 귀찮아 그러면 막바로 이거 파형 이 디지털의 저 수정 발진자에 표기된 표기명하고 얘가 일치하는가 보면 되니까 이런 것도 편하겠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사용자의 어떤 등을 고려해서 사용하냐 마냐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는 거에 달려 있겠죠, 이것이. 자, 그래서 이런 장비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 때 좀 추천하고 싶은 장비는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이게 사봤는데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고가형 좀 좋은 오실로스코프는요, 파형 측정할 때 이 주파수 정확하게 표시가 돼요. 그런 장비를 좀 하는 것을 또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처리 소자 중에서 우리가 수정 발진자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MCU 마이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강의를 제가 1강부터 쭉 지금 이렇게 쭉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이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1강부터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또 만약에 이런 소재 잘 모른다 그러면은 유튜브에 기초 강의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참조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다시 한번 또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은 강의 듣는데 그치지 마시고요. 모니터, TV 정상 동작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간편하게 좀 지그로 만들어서 계속 측정하는 것을 하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강의가 도움되었으면 구독, 클릭,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